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전공 특강을 진행할 김범입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통합의학과 자연치유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통합의학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체 내에서 자연치유의 어떠한 기능이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잘 자연치유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강의 주제는 간단하게 그 특강을 시작하면서 배경과 그 필요성과 자연치유가 어떠한 원리에 근거해서 하는지,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자연치유의 유래, 그리고 자연치유의 어떤 학문적 학설 근거, 또 질병과 자연치유는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자연치유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통합의학이란 뭔지, 그리고 통합의학적인 자연치유가 휴양의학적으로 또 헬스케어 산업 서비스로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설의 배경은 최근 우리 한국에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건강의 붐, 그리고 치유의 붐, 그리고 항노화, 안티에이징, 항산화,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과학,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한간에는 다양한 어떠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이러한 ITBT, N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건강 정보는 우리 생명과 또 우리 삶의 질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인데, 과연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옳은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중에, 그 많은 정보 중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과연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헛정보라면, 잘못된 정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 지식도 제대로 알면은 약이 되지만, 잘못 알면 그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혼란스러운 정보가 오히려 삶의 악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알면은 아주 큰 힘이 되는데, 그것이 어슬프리 알면은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약 잘못 먹으면은
약도 없다. 오늘날 어쨌거나 현대의 과학의 첨단화로 인해서 많은 발전에 의해서 우리의 평균 연령이 85세를 넘어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보건사회진흥원의 어떤 설문조사의 통계를 보면 75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설문조사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 삶의 질에 관련된 그 조사를 보니까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약물에 의존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다. 과연 그것이 삶의 질이 높을까요? 오히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밥을 먹는 이유가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참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초고령화 사회에 다가섰지만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약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히려 병을 얻는 등 약물의 부작용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낳고 있어요. 약이라는 것은 득이 있으면 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약의 불량 반응을 또 그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치유할 것이냐. 그럼 치료와 치유가 뭔데? 그거 다 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치료란 트리트먼트, 영어 프라임 사전을 찾아보든 옥편을 찾아보든 한국 국어 사전을 찾아보든 치료라는 의미는 대부분 동등한 해석이 있습니다. 즉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처리 혹은 처치하는 것. 그럼 병이 낫는 게 아니네요. 더 이상 위급한 상태로 가지 말라고 대처하는 치료법이네요. 그러면은 치유라고 하는 것, 힐링, 큐어, 이것도 역시 사전에서는 치료 후에 자가 면역력에 의해서 자연히 병이 낫는 것 혹은 자연히 병이 낫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병이 낫는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그 약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위급한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입니다. 근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일단 위급한 상태를 모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는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본인의 체내의 면역 활동, 보건 활동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나서 혹은 치료하고 나서 결과는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각계의 환자들에 따라서 그 치료를, 그 수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 보건 능력이 의해서 그 효과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공간에서 어떠한 외부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도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환자들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한 발열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통이 동반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콧물이 흐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흰 콧물을 흐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런 콧물을 흘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래가 많이 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침이 심한 사람. 각기 같은 환자이며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음에도 나타나는 증상은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대의학은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염증이 심하면 항생제를 쓰고
기침이 심한 지혈제, 가래가 많이 끼면 해담제,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증상에 대처하는 치료가 오늘날의 주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내 치유 능력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치유라고 해서 어떤 자연치유 특수한 요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내에 갖고 있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제약회사가 존재하기에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고 자연치유력이고 면역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우리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요, 옛날에 현미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모든 의학이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살아왔어요. 그때는요, 우리 의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 혹은 육신. 육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자, 고기 육자지요? 네. 이건 고기입니다. 고기 육자. 그리고 이거는 몸체자. 즉, 덩어리. 덩어리라는 표현입니다. 즉, 몸덩어리.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육신. 역시 우리 몸신자. 그래서 현미경으로 육안해부학 또 현미경으로 미세한 구조를 볼 수 없던 시절에는 우리 인체를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요, 고깃덩어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해부학. 죽은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직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속품에 대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어요. 생각할 줄도 모르고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현미경이 개발이 되고 나서 드디어 우리 인체 내에 깊이 들어있는 미세한 구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몸이 60조개에서 한 100조개에 이르는 세포들이 각자의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들이 계통을 만들어서 하나의 인체가 되는구나. 즉 우리 인체는 세포덩어리구나. 그래서 그때 의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육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포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전자현미경, 아주 초밀도의 아주 미세 구조를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 육체도 아니고 세포체도 아닌 요즘은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자극에 의한 반응을 합니다. 즉, 생각에 의해서 우리 인체는 움직이고 좋은 자극을 받으면 좋은 반응이 있고 나쁜 자극을 받으면 나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고깃덩어리는 그러한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2004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드디어 우리 인간 게놈의 지도를 완성을 했다.
그때 신문들이, 전 세계의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했다. 그러면서 표현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인체를 드디어 독해했다. 독해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뭔가를 풀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해석을 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왜 인체의 지도를 완성을 했는데 왜 그거를 독해했다라고 표현을 할까? 독해? 뭔가 해석했어? 풀었어? 무엇을? 유전자의 단백질의 부분을 다 독해했다. 즉, 그 다음부터 우리 인체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문자 덩어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문자체. 왜 우리 인체를 문자체라고 하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왜? 우리 인자, 이 문자에는 반드시 의미, 뜻이 있습니다. 왜 문자라고 했을까? 제가 이 옆에 그림에다가 알파벳 숫자를 써놨어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게 우리 인체 DNA의 염기 서열의 코드를 하나하나가 염색체의 단백질, 특수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정상 짝짓기가 돼 있어야 정상적인 우리 인체 내의 세포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문자로 봅니다. 하나의 단백질 하나하나의 이름을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서적들을 우리는 그 문자를 보고 뜻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로 우리는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우리 인체도 여러 단백질에 의해서 서로 규칙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이 김봄이에요. 이거 김봄으로 못 읽는 사람 없죠? 다 읽어요. 그럼 이 김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자음과 모음이 서로 배열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 잘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김봄. 그럼 김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름만 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쩌라박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자, 똑같은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배열이 다 헝클어졌죠? 이걸 누가 김봄이라고 읽어주겠습니까? 뭔가 배열 순서가 자음과 모음이 불규칙해. 조합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라고 하는 정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유전자, 이러한 염기 배열 순서가 착착착착 정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전 정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 즉, 우리 계속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뜻에 의해 반응을 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우리 인체를 제가 산화라고 했어요. 산화. 산화는 뭐예요? 녹슬었다, 부식됐다 라는 뜻이죠. 그죠? 산화, 노화. 자, 산화에는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십시오. 야, 저 고정되어 있는 동산도 오랜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부식돼 버리네요. 녹슬어 버리고. 자, 이 동파이프도 우리 혈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네요. 녹슬어 버려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야.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성이 있어 보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 부식돼 버려요. 사과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기계도 출고된 지 오래됐으면 폐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탄력성도 떨어지고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런데에다가 자꾸 혈관에 그 안에 이상한 이물질들이 자꾸 껴. 그러다 보니까 쭉 혈액도 밀어줘야 되고 장도 연동운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여기가 점차적으로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부식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나쁘게 되겠죠. 심장 근육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혈액을 펌핑을 합니다. 이것도 근육이에요. 아주 견고한 평활 근육. 나이가 들면 어쨌거나 심박수가 불규칙해집니다. 또 그러한 또 환경적인 쪽에서 여러 물질들을 먹고 그 환경 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 혈액이 아주 깨끗한 약 알칼리성이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산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검사를 하면 뭐예요? 혈액 검사를 하잖아. 그죠? 그 혈액에서 pH 농도를 보잖아요. 그 pH 농도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의 혈액의 염증 수치를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 내의 염증이 악화가 됩니다. 갈수록 혈액이 산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군데군데에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는 근육 용어입니다. 근육에 강한 압박, 프레싱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끌어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표현하죠. 자꾸 근육이 쪼그라들고 단축되니까 근육에 혈액들이 원활하게 가서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쪼그라드니까 자꾸 단축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수면 장애도 자야 될 때는 안정기에 편안한 휴식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요, 근육에. 또 심장에도 계속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 어떻게 잠을 청해요? 잠잘 때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차로 얘기하면 시동이 걸려 있는데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수면 장애에 의해서 다양한 호르몬 또 신경계의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혈구의 어떠한 림프구와 과육계의 균형이 깨져.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도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의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의 활동성을 저하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노화가 그래서 촉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조건 안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자꾸자꾸 녹슬 수밖에 없고 또 근육은 자꾸자꾸 쪼그라들고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요 키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젊었을 때 성장기 때는 아주 유산소 운동 같이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우리 성장 발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년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막 과격한 근육에 프레싱을 가하는 그러한 운동보다는 우리 인체를 정확하게 알고 내 체형과 내 체질과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과 같은 이러한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오히려 노화기에는 적절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병은 뭐라고 질병을 할까요? 질병은 왜 생길까? 질병 안 생기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아주 그냥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노화, 산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질병이 왜 생기지? 질병이 뭐야? 그냥 아픈 게 질병이야? 자,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인체를 만들어낸 이러한 세포, 또 이 세포들이 조직을 이룬 그 특정 조직, 간이면 간 조직, 폐면은 폐 조직, 콩팥이면 콩팥 조직, 위면은 위 조직, 피부면 피부 조직, 신경이면 신경 조직, 이러한 조직들 다 결국은 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정상에서 비정상 세포로 변한 겁니다. 즉 세포가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의 기능, 즉 물질 대사, 또 물질의 어떤 합성 과정, 그 물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의 변질, 유전자의 코드가 아주 잘 배열 순서대로 착착착착 단백질 코드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정상 새로운 세포들을 생성을 하는데 이것이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세포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질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로 유전자의 변질이 세포의 변질이 되고 세포의 변질이 우리 몸에 변질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한방에서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기가 막혔어. 귀. 아직 이 귀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잘 안 풀리고 우리 몸이 불편하고 하면은 다 기가 들어가요. 아우, 기운이 없어. 아, 기분이 오늘 다운됐어. 아, 기력이 없어. 아유, 기가 막혔어. 자, 기에는 크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러한 전기, 이거를 생활전기라고 하죠. 그죠? 생활전기. 만약에 지금 이 전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인체에는 어쨌거나 우리 인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몸에도 생기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기. 생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전기에 의해서 인체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 전기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 또한 결국은 세포의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반응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넉다운 됐어. 그것이 바로 몸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기운이 없어.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기운이 별로야. 오늘 기력이 너무 다운됐다. 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 몸에 다양한 어떠한 현상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포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라고 하는 표현은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생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생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글루코스가 있단 말이야. 네. 요 산소의 30%와 포도당의 30% 해서 60%의 에너지를 만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40%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즉 ATP,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 이러한 우리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40%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20%는 뭐야? 폐기물질이야. 이거는 폐기물질을 뭐라고 얘기해요? 활성산소라고 얘기해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으면 우리 면역 시스템의 활동성을 강화시켜 주지만, 많으면, 과하게 있으면 우리 인체의 노화, 우리 인체 내의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들을 먹으세요. 블루베리나 이러한 식품들을 먹으세요. 비타민 C를 섭취하세요. 해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활성산소가 너무 우리 인체 내에 과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이러한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이 생기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질되고 세포가 변질되고 몸에 변질이 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체는 이제 이 메가헤르츠 58메가헤르츠가 되면 병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57메가헤르츠 이하부터는 쉽게 감기로부터 또 이러한 인플루엔자로부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 몸에 40메가헤르츠 이하가 되면 암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즉 암세포는 뭐예요?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형된 거잖아. 차라리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변질된 거잖아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42메가헤르츠 이하일 때, 즉 기가 막힌 거지. 그죠? 이랬을 때 암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고, 또 이 자연치유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우리 신체의 기능입니다. 이 자연치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 많은 건강 정보보다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치유의 기능에 대해서 그 훌륭함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연치유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주 옛날 우리 선인들은 아프면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의학의 발달, 또 자연치유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왜? 아프면 그때는 과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또 물리화학이 없던 시절. 그래서 아프면 그냥 경험에 의해서 우리 몸을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에 의해서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적 또 역사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전쟁의 역사하고 의학의 발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은 서로 간의 영역 다툼, 땅 따먹기 싸움. 우리 어릴 때도 땅 따먹기 싸움 많이 했죠. 전쟁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다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의학은 전쟁의 역사와 또 함께 발달을 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게 세균성 질환이었어요. 자, 인류의 태초의 의학은 어쨌거나 많은 전쟁, 싸우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나보다도 강한 동물을 내가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다쳤겠죠. 죽기도 하고. 그럼 아프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누가 뭐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프면 햇볕에다 가가지고 빛을 쬐대요. 아프면. 그런데 빛을 쬐다 보니까 낫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질환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인종이 다 다르잖아.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너무 많고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황인종. 또 백인들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의 호르몬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 빛이 참 효과는 좋은데 특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외선에 오히려 더 큰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요, 지금도 오늘날에 이 치료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적외선요법이요, 근적외선이요, 뭐 광산요법이요, 이런 게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인체 내에 유해를 주는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 우리 인체 내에 필요한 이 광선요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집단 생활이 더 강하게 되고 이제 구석기 시대에 들어서는 아프면은 이 심령치료 같은 이 무당, 무의 이러한 심령술사들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프면 어떠한 돌멩이를 뾰족하게 갈아서 자극을 한다거나 혹은 생선뼈를 우리 인체 내에 찔러서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그래서 편석, 어떠한 뾰족한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문화에 들어서서 이제 돌멩이나 아니면은 생선 뼈다귀나 동물 뼈를 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 간접적인 자극을 했을 때보다 이제 바늘을 만들어서 우리 인체 내에다가 직접적으로 찌르는 어떠한 특정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우리 몸을 치료를 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명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때도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살기 위해서, 서로 영역을 다툼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많은 외부 손상자들이 생겨서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의학은 각 민족마다, 각 국가마다 전통 요법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문명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물리화학이 생긴 거죠. 이때까지는요, 활 쏘고 칼싸움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화약을 만든 시절에 드디어 이제 약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화학약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손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감염병이었어요. 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그 환경에서 싸우다 보니까 쉽게 감염에 걸려가지고는 여러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도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시대에 약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열해서 만든 게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대의학의 약물은 다 공격성 약물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항균, 항균, 항염, 항암, 자, 다 공격성 약물. 균을 없애고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떠한 치료 기기들도 보면 항균, 항바이러스,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다 전쟁용입니다. 다 공격성 약물. 자, 오늘날 이제 첨단 산업 시대에 들어서 이제 이전에는 한 300여 년 동안 근대 물리학을 중심으로 의학의 발전을 했어요. 이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다가 이제 첨단 기계 문명,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들어와서 양자 물리학, 첨단 기계의 의공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드디어는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뇌를 쪼개지 않고도 내 속을 들여다보고 속을 열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래의 의학은 이제 첨단 로봇 의학 시대라고 해요. 이제는 사람이 하는 그 정교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로봇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미 로봇 의사가 있어요. AI 의사가 있어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례들도 어떠한 다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기계들을 조종하는 조종사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질병이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은 발전을 하는데 왜 환자는 더욱더 늘어날까요? 물론 현대의학의 발달이 우리의 평균 수명을 몇 달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만성질환자들도 많아지겠지만 그 덕에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100세까지 살아가는 과정에 질병 없이 편안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연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아는 것이 내 몸을 지키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학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연치유의 이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숲치유다, 해양치유다, 그래서 자연치유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다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연치유를 사람들이 생소하게 듣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자연치유라고 해서 특정한 새로운 요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체 내에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 학설 중에서도 인간의 몸에는 원래 건강하게 되돌리려고 하는 자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주 임무다라고 오늘날 면역학과 일맥상통하는 인간의 자연치유의 개념을 이미 3세기, 4세기에 이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즉, 우리 의학은 자연치유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의학인 최고의 전통의학 원전인 황띠내이징, 황제내경. 이 황제내경에서도 자연치유의 필요성을 인간의 생사와 만병의 근원은 오장육부의 음양, 허실, 한열의 조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지 않고는 증상치료, 병명치료, 통계치료, 국소, 부속품 치료만 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2,000~3,000년 전에 황제내경에서도 언급을 했던 겁니다. 즉, 이때도 우리 인체는, 자,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자, 항상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의 요소는 혈액입니다. 혈액. 자, 항상 되돌리라고, 현대의학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우리 몸은 현상을 유지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피드백, 그 환원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반면에 동양의학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항상 움직이면서 항상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원리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시작과 함께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의학의 전문 쪽에서는 자연의 힘, 자연 치유를 우리 인체를 조절하고 균형의학, 자연의학을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 자, 그 개념을 보면 한마디로 원래 우리 몸에 갖춰져 있는 능력, 능력에 의해서 질병이나 부상, 손상으로부터 낫는 것, 그것이 자연치유입니다. 요법이 아니죠. 그럼 원래 우리 몸에 갖춰져 있는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데, 자, 다친 조직 세포를 복원,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항상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이 발전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몸은 한번 고장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때까지 의학은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대부분 복원 가능하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또 면역으로 불리는 방어 능력이 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에 저항력이 체내에 발생해서 각종 균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자기 방어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에 의해서 특별한 치유 행위 없이 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자연치유다라고 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뭔데? 생명체는 앞전에 얘기했지만 항상성 유지가 될 때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 항상성. 항상성의 요소는 혈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혈액의 운반이나 모든 물질의 운반은 물리적인 압력, 자극으로 행해집니다. 이와 함께 화학적 기작이 합성이 돼서, 즉 반응이 되어야 생명은 영위할 수 있다. 자, 우리 혈액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맑고 깨끗하면 뭐합니까? 도로가 부실하면 목적한 조직에 혈액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 조직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피가 들어가야 거기에 따른 압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체내에 엉켜있는 고정된 이러한 우열이 되어 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흐름이 원래대로 복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정화 능력, 정화 작용이 작동을 해서 이 정화 작용에 의해서 자연 치유력은 높아진다. 자, 그 근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혈액이나 림프의 흐름을 촉진하고 우열이 되어 있던 것들을 정상으로 복원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크게 항상성, 유전자 작동설, 자연 치유의 3대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성. 항상성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피드백, 되돌리려고 하는 능력, 그것이 현대의학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의 기본은 항상성이고 항상성의 요소는 혈액이야. 그래서 현대의학은 혈액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성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약물을 통해서
그 피를 계속 측정을 하고 피를 야구한 소변을 측정을 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갔다면은 정상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되돌리려고 하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자신의 마음, 즉 기본으로 행동하는 자기적 행동, 즉 플러스 작용을 통해서 이 플러스 사고에 잘 나타나고 있고, 자기적 행동 플러스 사고가 우리 뇌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긴장감을 완화시켜줘서 치유력의 원동력이 되는 활성화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시켜서 우리 치유 능력을 높인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유전자 연구로부터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에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부터 이 유전자 작동설에 대해서 이제 인간은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다. 그럼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인간은 마음에 의해서 몸이 반응하고 몸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작동설에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자연치유력은 유전자의 기능에 의해서 발병시키는 유전자가 있고 발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 즉 촉진하는 유전자와 억제 유전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병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강할 때 자연치유력은 발휘가 되고 그 기능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자연치유의 세 가지의 중요성은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성 유지, 좀 전에 얘기했죠. 신체 방어 능력, 그 다음에 복원력. 복원력은 이 손상된 세포나 오래된 세포들을 자꾸 교체하려고 하는, 새로운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연치유와 질병과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질병과 자연치유의 관계는 자연이라는 게 환경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 뇌의 관계, 또 뇌와 우리 몸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통합의학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크게 세 가지로. 자, 자연과 뇌의 관계. 자연과 잘 조화되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치유력은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하고 그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자연과 뇌의 부조화. 이것은 균형과 조화를 잃은 상태를 질병으로 판단한다. 우리는요, 어쨌거나 어떠한 의식, 인식에 의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에서,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 어떠한 집단 사회 환경이든 어떠한 업무적 환경이든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 뇌에 어떠한 자극이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의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시각신경을 통해서든 청각신경을 통해서든 촉각신경을 통해서든 후각신경을 통해서든 간에 어떠한 물리적인 자극에 받으면 심장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심장의 펌핑이 달라지죠. 심박수가. 그 심박수에 의해서 혈액의 증가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혈액의 증가량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동맥의 압력이 달라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뇌의 반응으로 우리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잘 조화돼서 우리 몸이 항상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 그것을 건강이라고 하고, 그것이 무너진 상태를 질병으로 본다. 자,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무형의 리듬. 자,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오늘 뭐 기운이 없다, 기력이 떨어졌다, 기분이 울적하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에너지 파장들이 의해서 자연의 부조화가 발생이 돼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해서 자연 치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세포와 조직의 기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 이 기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포나 조직, 이러한 것들이 증식되거나 거기에 따른 부종, 충혈, 파열, 위축, 퇴행 등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그 심리적인 느낌, 리듬이 우리 인체의 질병을 유발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와 반대의 과정을 살펴볼 때 치명적인 독성이나 혹은 영양의 어떠한 부조화, 또 결핍 등으로 세포와 조직의 손상이 이제 생겨서 뇌로 전도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자, 건강한 삶의 전제 조건은 자연의 리듬에 동화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질병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치료. 앞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료란 말은 처치 또는 처리로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치료라는 것은 치유를 돕는 의료적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아파서 어떠한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치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치유를 돕는 수단, 이것을 치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치료는 회복을 위한 처치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 치료자는 있으되 환자가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치료는 있으나 치유는 없는 상태, 즉 치료받는 환자는 있으나 치유가 되어가는 환자는 적을 것이다. 자, 치유 조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적인 인자에 의해서 질병이 왔을 때 환자 스스로 질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 회복하려는 어떠한 회복을 추구하려는 노력. 자, 우리는 어디에 내가 외상을 입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찢어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봉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감염이 안 되도록 소독도 해야 되고 또 후속 조치 치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의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고 봉합을 하고 했는데 의사가 주는 항생제도 안 먹고 소독 치료도 안 하고 그날 술 먹고 뭐 하고 이래버리면은 바로 다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염증으로. 이러한 노력. 그래서 우리는 치료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치료 후의 관리가 치유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전 단계, 어떠한 증상이 있으나 의학적인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아직 질병이 아닌 질병 전 단계의 상태에 우리는 이미 이제 기능이 부조화된 상태일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몸은
자율적인 어떠한 기능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질서 체계를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치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의학, 즉 서양의학의 관점 보면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있는 것,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건강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서양의학의 기본. 자, 검사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파악할 수 없어요. 증상은 있으나 의학적인 데이터 수치에 정상이면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턱걸이에 걸려있는 어떠한 질병과 정상에 턱걸이에 걸쳐있는 사람, 증상은 있는데 검사상으로는 턱걸이에 걸쳤어요. 그것도 정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직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또 나는 아프고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든데 의학적인 검사상으로 정상이다. 이러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약이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기구가 없으면 또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현대의학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자, 동양의학 관점에서 이제 보면, 자, 동양의학에서는 몸을 항상 움직이고 그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 안에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심장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펌프를 하고 우리 전신에 혈액을 보내면은 혈관은 지속적으로 전신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장 역시 끊임없이 연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몸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의 흐름이 원활하고 좋으면 건강이라고 하고, 그 흐름이 어딘가 막혀서 정체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질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본이 불통, 직통입니다. 불통, 직통. 안 통하면 아파요. 그러나 통하면, 통즉 불통. 자, 통하면 안 아픈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정치, 사회, 경제, 소통이 잘 되면 아픔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통하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이 안에 다 포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 생체 에너지, 즉 기의 기능이 부드러운 움직임, 기는 포괄적인 어떤 대명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기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물질도 기고 움직이는 힘도 기고 작용도 기능도 모두 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의 현상은 하나의 대명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분이 몸에 영향을 끼친다.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기분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상태에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우울하거나 극도로 긴장을 하면 기의 흐름이 막히면서 이것을 기체라고 합니다. 막힐 체자죠. 자, 그리고 항상 변화하고 있다로부터 언제나 같은 상태. 이거는 현대의학의 언제나 같은 상태.
동양의학은 언제나 변화하고 움직이고 변화한다. 뭔가가 서로 간에 상반된 얘기 같지만 그 동질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그러면 자연치유법은 도대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자연치유의 방법을 행할 것이냐. 자, 자연 속에서 병을 치유하는 것. 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요즘 키워드가 되고 있는 휴양 헬스케어입니다. 자, 휴양 이거는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이에요. 요양은 요양 이건 복지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국가적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양은 요양급여도 받고 그 요양 환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도 하죠. 왜? 복지니까. 그러나 휴양은 산업입니다. 자연치유법을 말 그대로 약물이 아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몸의 상태, 몸의 최적의 상태로 원래대로 복구시켜서 질병을 물리치는 하나의 방법. 또 어떤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치유법을 선택하는 이러한 치유 활동. 그래서 자연치유라는 말은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이 낫는 말이 아니라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치료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 관리하는, 치유 관리하는 것을 자연치유다. 그래서 휴양과 요양을 우리는 크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하려면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한 6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영양요법을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42MHz 이하일 경우에 우리 온도도 35도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염증세포나 암세포가 활동하는 환경적인 조건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루에도 3,000여 종 이상의 암세포가 생기고 면역세포에 의해서, 즉 내추럴 킬러 세포나 NK셀이나 이러한 세포에 의해서 오늘 3,000종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매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내의 환경이 그렇게 35도 이하가 되고 우리 몸의 생체 전류가 42MHz 이하일 경우에 이러한 염증세포나 암세포의 환경적인 조건이 되면은 엄청난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엔 이러한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부항 같은 것도, 따뜻한 열을 넣어서, 막힌 부분, 뭉친 부분에 붙여서, 온경통락이라고 해, 이거를. 따뜻한 기운을 경락에 넣어서 통하게 한다. 락을 통하게 한다. 그래서 온경통락 작용. 그래서 이러한 신부온열요법은 우리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우리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인체 내에 축적된 어떠한 대사물질들이나 또 세포 대사산물들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수치유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혹은 많은 다큐를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자, 숲에 가서 내가 사는 것만으로 내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숲에 가서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병을 다 극복을 해요. 근데 숲에 가면은 오히려 적막하고 조용하고 외롭고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우울감이 더 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체내에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죠. 근데 숲에 가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은 항상 몸에 열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 치유 능력이 엄청나게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면역요법. 인체의 고유 면역요법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요법입니다. 여기에 항세균, 항바이러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요법. 아주 중요한 건강심리요법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러한 마음은 우리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진단치료, 재활에 위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또 스트레스 관리, 또 통증 관리 이러한 것들에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추나요법, 뭐 현대의학상 카이로프래틱, 정체요법 이런 것들, 우리 균형, 우리는 네 다리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네 다리 기어다니는 동물은 척추질환이 없어요. 외상이 아니란 절대 척추질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두 다리로 기립해서 이 두 다리의 기둥에 의해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자세의 불균형이 우리 인체의 균형, 즉 비대칭이 우리 인체 내에 여러 문제를 야기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세 불균형, 복부, 코어 근육 등으로 인해서 저하된 심부 온도를 높이고 인체 구조 교정을 통해서 다양한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신체의 부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그러한 추나요법, 정체요법, 카이로프래틱 이러한 것들. 자, 그 다음에 혈액 정화요법,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을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또 삶의 행복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 과도한 육식이 우리 인체 내에 산성화가 되는 거죠. 산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 버리고 체내에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축적이 돼서 혈액이 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는 우리 항산화요법. 자, 이런 것들이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의학. 도대체 통합의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현대의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보완 대체의학을 결합한 것이 통합의학입니다. 여기 이제 한의학의 기본은 생명력과 회복력, 면역력을 중시합니다. 왜? 동양의학의 기본은 어떤 질병을 보는 의학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학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의학. 그래서 이런 회복력, 면역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균형의학입니다. 균형의학. 균형의학을 중시합니다. 즉 기능의 균형을 중시하는 균형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의학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이제 외상성 응급구조 의학이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치료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혈액검사,
피부 반응 검사, 영상의학 검사, 또 식품 유발 검사 등 전통의학으로는 하기 힘든 영역을 현대의학이 다양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융합이 되면은 됐고, 또 서양의학은 혈액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응급의학.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의학 또 혈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조직을 중심으로 합니다. 즉 부분 이코로 부속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양의 균형의학과 현대의학의 이러한 혈액의학, 응급의학이 상호 융합이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의료 시스템이 동양의학과 현대의학, 서양의학, 그리고 보완대체요법의 융합을 통해서 원인, 또 병리 기전, 양리 기전 등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환자의 정확한 진단 상태와 질병 상태, 질환 상태, 또 경과 상태 등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정확한 통합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통합의학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보완 대체요법들, 각 민족마다 특수한 요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법들을 치료 효과, 그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가 된 것들은 의학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 같이 통합의학적 시스템에 융합이 돼서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바로 의료와 관리와 휴양이 결합된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자, 우리가 20세기까지는 치료 중심의 의학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 중심의 의학의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의학의 융합이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휴양, 이제 요양을 떠나서 휴양이라고 해서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해양치유, 뭐 사해바다, 여기서 엄청난 어떠한 휴양 치유 센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독일, 뭐 이스라엘,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우리 한국도 이제 해양수산청에서 국가의 4군데에 이렇게 휴양 치유 단지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단지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의학과 건강관리가 하나가 융합이 돼서 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어떤 헬스케어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지만 요양하고 의료는 복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휴양은 건강관리 산업이죠. 그래서 통합의학 진단치료와 더불어서 해양치유자원이나 산림치유자원의 치유 효과를 융합을 해서 다양한 웰니스, 또 헬시, 안티에이징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해서 환자나 일반인들의 일정한 기간 동안 휴양을 하면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재활 치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모델입니다. 휴양 헬스케어 서비스 어떠한 산업. 그래서 산림치유도 이 안에 들어가고 해양치유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각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단지가 있을 것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떠한 산림치유단지뿐만 아니라 해양치유단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의 20%가 정도 되면, 20%가 노인율이 20%가 넘으면 우리는 그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양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휴양 헬스케어 산업으로 육성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신성장 동력 사업이고 국가의 산업에 부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 사회에 통합 의학적인 휴양 헬스케어 산업의 기술 구축 및 과학에 기여하고, 또 국가 정책의 산업에 기여를 하고, 또 통합의학적인 헬스케어로 고령 친화 헬스케어 산업, 또 관련 산업의 육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항노화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산림과 해양의 치유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또 산림과 해양의 지역 중에 이러한 치유 휴양 콘텐츠의 특성화, 산업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 산업화에 또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으로는 현재 산림치유 지도사가 이미 지금 교육과 함께 자격증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빠르면 2023년도 안에 해양치유 지도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합의학적인 자연치유, 또 통합의학적인 어떠한 자연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끝으로 통합의학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서양의학의 기본 개념과 또 동해양의학의 기본 개념, 그 이외의 보안 대처요법들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통합의학적인 어떠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